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윤입니다. 24살의 강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재고는 그의 이력서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 경력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넘기던 재곤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윤설아. 재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윤설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비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의류공장 화재로 사망. 재곤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딸깍 소리가 조용한 면접실에 울려 퍼졌어요. 무릎이 순간 휘청거렸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재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아, 네가 여기 왜? 아니, 이 아이가 설마?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면접 계속해도 될까요? 재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죠. 하지만 재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001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해는 재곤에게 특별한 해였거든요. 집안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한 해이기도 했고 설아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해이기도 했어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들과 임원들로 북적이는 시간이지만 주말만큼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한재곤 회장의 손이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말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혼자 가시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전속기사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재고는 고개를 저으며 직접 운전석에 앉았죠. 혼자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적한 골목길,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뒤로하고 한강을 건너 북쪽으로 향하는 길, 도심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오래된 동네의 정취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포 포장마차 옆을 지나 오래된 벽돌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담장 위로는 감나무 가지가 삐죽 나와 있었고 가을볕에 익어가는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골목 끝에 나타난 것은 푸른샘 보육원이었습니다. 보육원 입구에는 하얀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성문화재단 장학사업이라고 적힌 글씨가 햇빛에 발해 있었어요. 재고는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보육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색연필로 그린 무지개, 크레파스로 칠한 해바라기, 그리고 고마운 할아버지라고 적힌 감사 편지들까지.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박수진 수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수녀님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럼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은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도서관에 새 책들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회장님 목소리로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재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소 이사회에서 보이던 차갑고 결단력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그저 따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도서관에 모인 아이들은 20명 정도였어요. 나이는 5살부터 15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재곤이 들어서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왔다.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야?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재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동화책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별주부전이었습니다. 오늘은 토끼와 자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간 자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아이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토끼가 정말 영리하다. 그렇지?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헤쳐나간 거야. 재곤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동화였지만 재곤에게는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후 보육원 사무실에서 박수진 수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졸업한 아이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정말 매주 직접 오실 필요는 없어요. 바쁘실 텐데. 수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와야죠. 제가 IMF 때 버텨낸 건 누군가 제 손 잡아줬기 때문이니까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한성그룹도 부도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그때 재곤을 지켜준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재곤은 보육원을 나와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대시보드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설아라고 적혀 있었죠. 테이프를 재생하자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어요. 재곤아, 너는 꼭 성공해. 나는 여기까지야. 재곤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윤설아. 1999년 부산 남포동의 작은 다방에서 녹음된 메시지였죠. 그의 첫사랑이자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설아야. 재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자리, 수십조 원의 자산, 수만 명의 직원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서는 여전히 설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재곤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집안의 반대, 정략 결혼 압박, 그리고 설아와의 아픈 이별. 테이프 속 설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난 항상 내 소식을 듣고 있어. 신문에 날 때마다,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자랑스러워. 정말로. 재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키지 못했어요. 미안해, 설아야. 정말 미안해. 재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재곤은 시동을 걸었어요. 내일 또 이 테이프를 들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차가 골목을 벗어나면서 재곤은 백미러로 푸른샘 보육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지켜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설아에게 하지 못했던 약속을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성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장학생 선발과 인턴 모집 면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재고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면접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면접 지원자가 총 35명입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한성문화재단 장학생은 해마다 선발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연과 의지를 중요하게 봤죠. 보육원 출신 지원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5명 정도 됩니다. 모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에게는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직접 후원하는 푸른샘 보육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보육원 출신들이 지원했어요.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각자의 꿈과 포부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5번째 지원자까지 면접을 마쳤을 때 재고는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윤입니다. 24살의 강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재고는 그의 이력서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 경력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넘기던 재곤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윤설아. 재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윤설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비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1년 의류공장 화재로 사망. 재곤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딸깍 소리가 조용한 면접실에 울려 퍼졌어요. 무릎이 순간 휘청거렸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앉아있던 박수진 수녀가 놀라서 재곤을 부축했어요. 인사팀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을 가져왔습니다. 재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아, 내가 여기 왜? 아니, 이 아이가. 설마.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면접 계속해도 될까요? 재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죠. 하지만 재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001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해는 재곤에게 특별한 해였거든요. 집안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한 해이기도 했고 설아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해이기도 했어요.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생후 몇 개월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재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를 의류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화재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구하려다가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마음을 추스른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였다고 보육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남을 도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도윤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계산을 해보고 있었어요. 2001년에 태어났다면 지금 23이나 24살. 도윤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박수진 수녀가 질문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육원 아이들을 도우는 일을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 싶거든요. 도윤의 대답은 진실해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도윤이 나간 후 재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인사팀장과 박수진 수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면접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남은 면접을 마친 후 재곤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이력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윤설아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재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4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만남, 설아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비겁한 선택. 그때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면접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도윤 씨에게 특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장학금 대신 한 달 인턴십을 제안해 보세요. 인턴십이요? 네. 조건이 있어요. 제 옆에서 회사의 가장 밑바닥부터 같이 보게 하고 싶습니다. 김 비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재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재곤은 집에서 다시 설아의 테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테이프를 틀고 설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만난 도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설아야,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테이프 속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곤아, 언젠가 내가 내 소식을 듣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의 선택이었으니까. 재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4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화요일 아침 7시 한성그룹 물류센터는 이미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출하를 위해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어색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윤이었어요. 여기서 뭘 하라는 거지?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명히 한성그룹 인턴십이라고 했는데 예상했던 본사 사무실이 아니라 물류센터였거든요. 도윤 씨 맞죠?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물류센터 팀장인 이민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여기서 일주일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도윤은 더욱 당황했어요. 회장 비서실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물류센터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도윤은 곧바로 새벽 출하 작업에 투입되었어요.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고 트럭에 싣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이론만 배웠던 도윤에게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죠. 허리를 더 구부리고 무릎으로 힘을 받으세요.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옆에서 일하던 김 대리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시간 후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은 군의 휴게실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친구, 어디 대학 나왔어? 서울대학교입니다. 오, 대단하네.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도윤은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장학금을 받고 싶었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는 것까지. 아,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구나.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직접요? 응. 우리 회장님은 특별해. 가끔 새벽에 여기 나타나기도 하거든. 도윤은 놀랐어요. 대기업 회장이 새벽에 물류센터에 나타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후에는 구내식당에서 일했어요. 점심시간에 몰려드는 직원들을 위해 배식을 도왔습니다.
구내식당 아주머니들은 도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우리 새 직원 왔네.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박순자 아주머니가 도윤의 그릇에 반찬을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끼리 뭘. 아주머니들의 따뜻함에 도윤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대학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겨움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택배 상하차 작업을 도울 때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돌아보니 한재곤 회장이 서 있었어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놀라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재곤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 계속하세요. 재곤은 도윤에게 다가와 따뜻한 우유 하나를 건넸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우유를 받으며 당황했어요. 대기업 회장이 직접 우유를 건네다니. 1998년 겨울 공장 마당에서 이런 우유 하나가 저를 살렸어요. 재곤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도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럼요. 25살 때까지 부산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죠. 도윤은 놀랐어요. 뉴스에서 보던 그 냉철한 회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재곤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도윤을 보았어요. 내일은 어디서 일하게 될지 궁금하죠? 네, 조금요. 경비실에서 당직 근무를 해보세요. 한성의 밤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재곤이 떠난 후 도윤은 혼자 우유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람, 뉴스에서 보던 그 냉혈 회장 맞나? 한편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재곤의 조카인 한승호 전무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승호는 자신의 측근들과 비밀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을 회장님 측근으로 키우려고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며칠째 회장님이 직접 챙기고 계시더군요. 승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왜 저렇게 챙기시는 걸까요? 주주들이 좋아할까요? 승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재곤이 너무 오랫동안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재곤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뭔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이틀 동안 한성그룹의 밑바닥을 보면서 도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 큰 조직을 만들어간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재곤 회장이 왜 이런 경험을 시키는 걸까? 도윤은 궁금했어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재곤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부터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푸른샘 보육원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배울 것이 많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턴십이라고 했는데 왜 계속 회사 밖의 일들만 시키는 걸까요? 그날 밤 재곤은 회장실에서 도윤의 인사 기록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윤설아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재곤은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도윤이 정말 설아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이라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승호 전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재고는 오랫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승호는 가장 조심해야 할 상대였어요. 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아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목요일 오전 푸른샘 보육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던 최미정 사회복지사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거든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 안에는 20여 년 전의 입소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이런 오래된 서류들이 여기 있었네. 최미정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을 때 한 장의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입소일자 2001년 6월 12일 사건명 부산 의류공장 화재 구조된 여성 윤설아 중증 화상 보호 요청 영아 강도윤 생후 수개월 특이사항 아버지 이름을 묻지 말아주세요. 최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록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랐습니다. 도윤이 출생 직후 보육원에 맡겨진 게 아니라 화재 당시에 어머니가 직접 보호 요청을 한 거였어요. 원장님,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수진 수녀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강도윤 학생 관련 서류인데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게 있어요. 박수진 수녀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출생 직후가 아니라 화재 당시에 아이를 보호 요청으로 맡긴 서류네요. 네, 그리고 특이사항 부분을 보세요. 아버지 이름을 묻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승호 전무가 갑작스럽게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거든요. 재고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승호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인데 우리 회장님과 관련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재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승호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승호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회장 한재곤, 과거 스캔들을 덮으려 아동을 보육원에 유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특별 관리하고 있는 강도윤이라는 인턴이 바로 그 아이로 추정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승호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또한 푸른샘 보육원 건물을 한성개발에서 재건축 대상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익 충돌입니다. 재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승호, 그만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재곤에게 집중되었어요. 재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건축 시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막았어요. 그러나 제 가족 일부가 그 일을 밀어붙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승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강도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재곤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숨기고 있는 게 있으시네요. 이사회는 술렁거렸어요. 재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보육원에서는 도윤이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 형, 우리 할아버지 언제 와? 할아버지요? 응, 매주 와서 책 읽어주시는 할아버지.
아이들이 말하는 할아버지가 한재곤 회장이라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그때 박수진 수녀가 다가왔어요. 도윤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나요?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박수진 수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창고에서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어요. 당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박수진 수녀가 그 입소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도윤은 서류를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제 기록이에요? 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조금 다르죠? 도윤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특히 아버지 이름을 묻지 말아주세요라는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숨기려고 하셨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도윤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재곤이 보육원에 나타났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곧바로 온 거였습니다. 박수진 수녀가 놀라며 맞아주었어요.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급하게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재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승호의 폭로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혹시 강도윤 씨와 관련된 다른 자료가 있나요? 어머니 윤설아 씨에 대한 것 말이에요. 박수진 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발견한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오늘 이런 기록을 발견했어요. 재곤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아버지 이름을 묻지 말아주세요라는 부분을 보고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설아가 나를 보호하려고 했구나. 재곤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설아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회장님, 혹시 도윤이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4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거든요. 그때 도윤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재곤과 마주친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도윤 씨,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재곤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건축을 시도한 사람이 회장님 회사였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나 제 가족 일부가 밀어붙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재곤의 솔직한 대답에 도윤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도윤 씨, 잠깐만요. 재곤이 부르짖었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인턴십을 그만두겠습니다. 재곤은 혼자 사무실에 남겨졌어요. 손에는 여전히 설아의 입소 기록이 들려 있었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예상치 못한 인파로 붐볐습니다. 한승호 전무가 주주들과 기자들을 불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재곤은 회장실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내려가 봐야겠어요. 재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을 때 승호는 이미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성그룹의 투명성과
주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입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푸른샘 보육원에 대한 모든 기부와 장학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 감정에 의한 특혜 인사도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재고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한편 푸른샘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도시락 배달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밥 언제 와요? 5살 민수가 배를 만지며 물어보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박수진 수녀가 아이들을 달래며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급식업체에서는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성문화재단에서 후원 중단 통보가 왔다고 하네요. 최미정 사회복지사도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후원 중단으로 아이들의 식사가 끊길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때 박수진 수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수녀님, 지금 보육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식사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겠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예요. 전화를 끊은 박수진 수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재곤이 보육원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기자들이 보육원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재곤은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재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박수진 수녀가 조용히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가요? 10년 전에 윤설아 씨가 남긴 미발송 편지입니다. 수신이니 회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재곤의 손이 떨렸어요. 설아의 편지라니. 박수진 수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설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놓으신 편지예요. 도윤이에게 줄까 하다가 수신인을 보고 그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재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분명히 한재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의 손글씨였어요. 편지를 열어보자 설아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재곤아, 내가 미웠지? 내가 떠난 해 나는 도윤이를 낳았어. 내 아이라는 말 못하겠더라. 너의 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한 번쯤 내가 이 아이 앞에 어른으로 서주면 좋겠다. 재곤은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여 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모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야, 미안해. 재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수진 수녀와 최미정 사회복지사가 놀라며 부축했습니다. 그때 보육원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재곤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재곤을 향했습니다. 회장님, 강도윤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곤은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아를 지키지 못했고 아이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24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재곤의 모습을 담았어요. 한성그룹 회장, 보육원서 눈물의 사과라는 헤드라인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설아와의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때 보육원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타났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있는 재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재곤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수녀가 조용히 도윤에게 설아의 편지를 건넸어요. 도윤은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숨겨온 진실을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였나요? 재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아는 끝까지 저를 생각해줬어요. 스캔들로 인해 제가 힘들어할까봐. 도윤은 편지를 꽉 쥐고 뛰쳐나갔어요. 너무 많은 진실을 한꺼번에 알게 되어 혼란스러웠거든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지만 재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 민수가 작은 손으로 재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한 거야. 재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재곤의 사과 장면이 반복해서 방송되었어요. 여론은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곤의 진정성을 인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쇼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재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고 설아와의 약속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토요일 새벽 5시 재곤은 수행원도 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25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설아와 처음 만났던 남포동 다방, 함께 걸었던 해운대 바닷가,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부산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남포동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때 그 다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추억다방이라는 간판도 그대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6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 혹시... 안녕하세요. 한재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주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재곤이... 어머나, 이렇게 잘 차려입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이 여기 웬일이야? 다방 주인 서순옥 아주머니였어요. 재곤이 설아와 자주 오던 그 다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설아 때문에 왔어요. 재곤의 말에 서순옥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설아, 그 아가씨 참 안 됐지. 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어했어.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순옥 아주머니가 재곤에게 차 한 잔을 내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설아가 내 삐삐 번호를 외우고 다녔지. 몇 번이나 전화하려다가 그만두고 너희 결혼 소식 신문에서 보고는 며칠을 울었어. 재곤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설아를 아프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의류공장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응,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장에 들어갔지. 그런데 그때 이미 서순옥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이미 뭐요?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 배가 불러오는데도 혼자 버티고 있더라고. 재곤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혹시 그때 녹음한 테이프가 있나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서순옥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아가 남긴 테이프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 사실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서순옥 아주머니가 서랍을 뒤져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더 꺼냈어요.
라벨에는 설아-1999년 겨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때 녹음한 거야. 설아가 나한테 맡기면서 언젠가 재곤이가 찾아오면 주라고 했어. 재곤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어요. 다방 한쪽에 있는 오래된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재곤아, 내가 나를 잊어야 산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 근데 우리 아이는 꼭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가문 말고 이름으로. 재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설아가 마지막까지 자신과 아이를 생각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흘렀어요. 만약 언젠가 우리 아이가 아빠를 찾는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어른이 되어줘. 나는 이미 늦었지만 아이만큼은.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설아가 울고 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아야, 미안해. 재곤이 중얼거렸어요. 서순옥 아주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애가 너 많이 사랑했어. 끝까지. 재곤은 테이프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갈게요. 어디가? 서울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재곤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월요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무슨 안건으로 하시겠습니까? 재개발 전면 철회, 보육원 연구 후원, 그리고 재단 독립 운영을 발표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렇게 되면 승호 전무와 정면 충돌이.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재곤이 서랍에서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몰래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어요. 재곤이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피로 묶을 생각 없어요. 아이가 원하면 그때 손 내밀겠습니다. 먼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원룸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읽고 있었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을까?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면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을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수진 수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네, 수녀님. 괜찮아요. 회장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너도 생각이 많겠지만. 수녀님, 저 내일 다시 보육원에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도윤은 어머니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재곤 회장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도윤이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재곤도 마침 오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보육원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먼저 인사했어요. 재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아이들이 뛰어나와 둘을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형?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오늘은 같이 책 읽어줄까요? 도윤이 제안했어요. 재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설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재곤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설아와의 첫 만남,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아픈 이별까지.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곤의 솔직한 대답에 도윤은 조금 놀랐어요. 자격이요? 24년 동안 모르고 살았잖아요. 설아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고,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직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겨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주주총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임시 주주총회였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주주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재곤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네. 오늘로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재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총회장 앞쪽에는 한승호 전무와 그의 지지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오늘 재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주주총회가 시작되자 승호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호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현 경영진의 독단적 운영과 개인적 감정에 의한 회사 자금 유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성팔이는 기업을 망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승호는 계속해서 재곤을 공격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사퇴하시는 것이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승호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박수였지만 다른 주주들도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재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주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며칠간의 소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재곤의 사과에 주주들이 조금 놀랐어요. 평소 강하고 냉철했던 재곤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장직 유임이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승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과 다른 전개였거든요. 푸른샘 보육원 관련 재개발은 전면 철회합니다. 또한 한성문화재단을 회사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때 총회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곤은 도윤을 보고 살짝 놀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총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보육원 출신이자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주주들이 조용히 도윤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한 사람의 청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곤 회장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새벽 물류센터에서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신 어른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과해 주셨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했어야 할 말을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설아의 테이프였습니다. 제 어머니 윤설아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도윤이 준비해온 소형 스피커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했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문 말고 이름으로 살아라.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총회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도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승호 전무가 비웃듯 중얼거렸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한재곤 회장님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진실과 마주했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계십니다. 도윤이 재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어른을 존경합니다. 주주들이 도윤의 말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몇몇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총회장 전체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승호 전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재곤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대신 한성문화재단과 보유권은 제 개인 재산으로 독립 운영하겠습니다. 회사와는 완전히 분리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재곤의 발표에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제 욕심이 만든 빚을 이제 갚겠습니다. 늦었지만 어른이 되겠습니다. 재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총회장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승호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총회장을 나갔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도윤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섰어요. 재곤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재곤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와 사표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에요. 재곤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형, 오늘 텔레비전에 나왔어? 민수가 물어보았어요. 조금.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응, 같이. 도윤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도윤은 혼자 정원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설아가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문 말고 이름으로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몇 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토요일 오후 성북구 골목 끝에 있던 푸른샘 보육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푸른샘 플랫폼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들을 소리, 망치질 소리도 들려왔어요. 조심해, 민수야. 못이 튀어나올 수 있어. 도윤이 5살 민수에게 말하며 작은 망치를 건네주었습니다. 목공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형, 이거 어떻게 만들어? 천천히 해. 처음에는 모두 서툴러. 푸른샘 플랫폼은 단순한 보육원이 아니었어요. 지역 아이들이 로봇 만들기, 코딩, 목공예를 배우는 커뮤니티 공방이었습니다. 재곤이 회장직을 내려놓은 후 개인 재산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건물 한쪽 벽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설아 기념관 마이너스 가문 말고
이름으로 살아. 재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그냥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야? 아이들이 재곤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재곤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피노키오 이야기를 들려줄게. 피노키오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맞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되는 과정이야. 재곤이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재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재곤은 도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요즘 이런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한성에서 일하는 거. 재곤이 물어보았어요. 도윤은 한성그룹의 사회혁신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어요. 회사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일이거든요. 그래, 그게 진짜 경영이야.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아직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선생님, 도윤이 재곤을 부를 때 아직 어색했어요. 재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 아저씨면 충분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정답을 원하면 그때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재곤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정답을 내가 원할 때 서두르지 말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신뢰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재곤은 도윤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설아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행이었어요. 남포동 추억다방에서 서순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도윤이도 왔네. 어머니 닮았다, 정말.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특별했습니다. 설아가 자주 앉던 자리야. 거기서 너희 아빠 기다리면서 차 마시곤 했지. 서순옥 아주머니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앉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도윤이 재곤에게 물어보았어요.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어. 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재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했지. 미안한 마음뿐이야. 도윤은 재곤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로 갔습니다. 재곤과 설아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설아와 마지막으로 걸었어. 헤어지기 전날 밤에. 재곤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행복하라고 했지. 자신은 괜찮으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재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도윤의 말에 재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도윤아.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설아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재곤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설아야, 약속 지켰어. 아이를 가문 말고 이름으로 보듬겠다고 했잖아.
도윤은 재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남은 생은 빚 갚는 시간이야. 재곤이 계속 말했어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갚지 마세요. 이제 저도 있잖아요. 재곤이 도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푸른샘 플랫폼에서는 첫 번째 졸업식이 열렸어요. 로봇 만들기를 마스터한 아이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민수가 만든 로봇을 소개합니다. 5살 민수가 작은 로봇을 들고 나왔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할아버지 로봇이에요. 책 읽어주는 로봇. 민수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재곤은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재곤과 도윤은 설아의 기념판 앞에서 잠시 묵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제 이름으로 잘 살고 있어요. 도윤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좋은 어른을 만났어요. 재곤도 마음속으로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될게. 늦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문이 아닌 이름으로 진실과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푸른샘 플랫폼의 아이들은 오늘도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하늘 어딘가에서 설아도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